오늘의 사연입니다. 우리 딸 제사이니까 좋은 걸로만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의 말씀을 듣고 서연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날에만 꺼내 놓는다는 사진을 준비하던 순간이었습니다. 포장지가 스르륵 풀리고 액자 속 사진이 드러나는 순간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바로 어릴 때의 자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돈 내놔, 이연아. 숨겨둔 거 다 아니까 빨리 내놔. 날카로운 욕설과 함께 소주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좁은 반지하 방은 순식간에 공포의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지민이가 보고 있잖아요. 아이가 놀라요. 본능적으로 5살 딸 지민을 품에 꼭 끌어안은 서연에게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발길질이었습니다. 내 새끼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지금 도박빚 때문에 손목이 잘리게 생겼는데 한때는 성실했던 남편 박철수는 도박에 손을 대면서 인간을 포기한 악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충혈된 눈, 술 냄새에 미쳐버린 광기. 그는 서연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장롱 밑에 꽁꽁 싸둔 비상금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내놔.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돈만은 안 됐습니다. 지민이 유치원비도 못 내서 쫓겨나고 쌀독마저 바닥난 상황에서 아이밥이라도 먹이려고 식당 설거지를 하며 몰래 모아둔 피땀 어린 3만 원이었습니다. 제발, 이것만은? 그게 지민이 밥값이에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철수의 거친 손바닥이 서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서연의 고개가 휙 돌아갔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품에 안겨있던 지민이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엄마 때리지 마. 시끄러워. 이 계집애가 어디서 소리를 질러. 철수가 지민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 서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내 새끼 털끝 하나 건드리는 건 참을 수 없는 게 어미의 본능이었습니다. 서연은 철수의 팔을 밀치고 지민을 번쩍 안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밖은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는 폭우였습니다. 서연은 신발도 신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뛰었습니다.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고 깨진 유리 조각 같은 것들이 발을 찔러댔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생각이 머릿속을 메웠습니다. 살아야 한다. 내 새끼를 살려야 한다. 철수의 고함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골목 끝에 다다라서야 서연은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져 그녀의 낡은 티셔츠와 지민의 얇은 내복을 적셨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옷으로 아이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추워. 배고파. 지민이가 파랗게 질린 입술로 떨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서연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지민아, 엄마가 미안해. 고아원에서 자라 가족의 정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남편 하나 믿고 가정을 꾸렸는데 그 결과가 이 참혹한 지옥이라니. 친정도 없고 시댁도 없고 손에 쥔 돈은 단돈 10원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비를 맞다간 아이가 폐렴이라도 걸릴 판이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이대로 눈을 감으면 편해질까? 나쁜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던 찰나였습니다. 거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쳤고 그 순간 서연의 눈앞에 전봇대 하나가 환하게 비쳤습니다. 비바람에 펄럭이며 반쯤 찢겨나간 전단지 한 장, 서연은 홀린 듯 그 전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굵은 매직으로 쓴 글씨만은 선명했습니다. 청담동 입주 도우미 급구, 숙식 제공. 아이 동반 가능. 월급 협의. 선불 가능. 까다로운 사모님 비위 맞출 수 있는 분만.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내려준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청담동, 대한민국 상위 1%가 산다는 그곳. 자신 같은 천민은 감히 발도 들일 수 없는 곳이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까다로운 사모님 비위. 그게 대수야. 매일 맞고 사는 것보단 낫겠지? 짐승 같은 눈빛에서 죽는 것보단 낫겠지.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를 뜯어냈습니다. 비에 젖어 흐물거리는 종이었지만 그 안에 적힌 주소는 서연의 뇌리에 불로 지지듯 박혔습니다. 지민아, 가자. 서연은 퉁퉁 부어 피가 흐르는 맨발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민을 등에 업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딸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서연을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연료였습니다. 엄마가 너 따뜻한 밥 먹여줄게.
비 안 오는 곳에서 재워줄게. 약속할게.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절뚝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 속 희미한 빛이 보이는 그곳을 향해. 그곳이 또 다른 감옥일지 아니면 기적의 성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지금의 지옥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믿음뿐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모녀가 향하는 곳, 과연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청담동 언덕 꼭대기, 육중한 철문이 위압적으로 버티고 선 대저택. 세상과 단절된 거대한 성 같았습니다. 서연은 비에 젖어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십니까? 인터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습니다. 입주 도우미 구하신다는 전단지 보고 왔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아이가 비를 너무 많이 맞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철컥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지민을 업은 채 다리를 질끔이며 정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잘 가꿔진 정원수와 조명,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웅장한 2층 양옥. 마치 딴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빳빳하게 다림질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집사 최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몰골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행색입니까? 거짓골을 하고 여길 어디라고 들어와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일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서연이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몸으로 고개를 숙이자 최 실장은 더러운 것을 본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 실장, 무슨 소란이야? 2층 계단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자 화려한 실크 가운을 입은 여인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혜성그룹의 안주인 윤 사모님입니다. 창백한 피부, 깊게 팬 눈두덩이,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눈빛. 마치 얼음 조각상처럼 차가워 보였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도우미 면접을 보러 왔다는데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제가 돌려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아이. 윤 사모의 시선이 서연의 등에 엎인 지민에게 꽂혔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혐오스럽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내보내. 집에 애 울음소리 들리는 거 질색인 거 몰라? 어디 감히 혹을 달고 들어와. 히스테릭한 고함에 지민이가 놀라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집에 갈래. 조용히 못 시켜. 내 딸은 죽어서 울지도 못하는데. 윤 사모는 귀를 막으며 발작하듯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찍으며 빌었습니다. 사모님, 잘못했습니다. 애가 배고파서 그래요? 며칠을 굶어서.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이 단속시키겠습니다. 없는 듯이 지내겠습니다. 제발요. 서연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 바닥을 적셨습니다. 최 실장이 경비원을 부르려던 찰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민이가 울음을 뚝 그치더니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윤 사모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 목소리. 그리고 눈물에 젖은 큰 눈망울. 윤 사모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27회 전 자신이 잃어버린 딸 지수가 배고프다며 보채던 그 표정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윤 사모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사모님, 최 실장이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민을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밥. 네, 애부터 먹여. 시끄러워서 못 듣겠으니까 윤 사모는 쏘아붙이고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운 좋은 줄 아시오. 최 실장은 혀를 차며 서연을 하인들이 쓰는 별채 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곰팡내 나는 좁은 방이었지만 서연에게는 궁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나왔고 비를 피할 지붕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방 아줌마가 던져준 식은 밥덩이를 지민에게 먹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민아? 이제 살았어. 엄마가 여기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할게. 너 배 안 골키. 그날 밤 서연은 지민을 재우고 멍든 팔뚝에 파스를 붙이며 다짐했습니다. 이 얼음 같은 성에서 저 까다로운 사모님의 비위를 맞춰가며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서연의 가슴 속에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것은 운명의 인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저택에 들어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윤사모가 주방에 나타나 물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멸치 육수를 내고 있던 서연은 황급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윤사모는 식탁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달력 하나가 들려 있었고 10월 12일 날짜에 붉은 동그라미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냈다. 우리 지수 생일이야. 그리고 그 아이를 잃어버린 날이기도 하고 윤사모의 목소리는 마른 낙엽처럼 바스락거렸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 집안에 흐르는 냉기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상을 차려. 내 딸이 와서 먹고 갈 수 있게 윤사모가 식탁 위에 무언가를 툭 던졌습니다. 검은색 신용카드였습니다. 얘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대한민국에서 구할 수 있는 제일 비싸고 좋은 재료로만 구해와. 고기는 반드시 2+1 한우 안심으로, 조기는 영광 법성포에서 직송한 걸로, 과일은 흠집 하나 없는 백화점 최상품으로. 서연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지민이는 1,000원짜리 컵라면 하나도 아까워하는데 얼굴도 모르는 죽은 딸을 위해 수백, 수천만 원을 쓰라니.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정성. 흥균 사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진 게 정성을 알기나 해. 실수하지 마. 간이라도 안 맞거나 재료가 조금이라도 시원찮으면 그 길로 너희 모녀는 쫓겨날 줄 알아. 서연은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카드 한 장이면 박철수의 빚을 다 갚고도 남을 텐데 으씁쓸함을 삼키며 장바구니를 챙겨 들었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 서연의 행색은 화려한 조명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산 5,000원짜리 바지에 낡은 운동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의 멍든 팔뚝과 거친 손등에 머물렀다. 찌푸려지며 흩어졌습니다. 한우 선물 세트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점원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싱겁게 말했습니다. 손님, 이건 100g에 5만 원이 넘는데요. 세트는 100만 원부터 시작해요. 네, 주세요. 여기 카드로요. 서연이 윤사모의 검은 카드를 내밀자 점원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서연은 붉은 선심이 도는 최고급 소고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마치 자신의 가난한 삶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았습니다. 우리 지민이는 고기 반찬 구경한 지가 언젠지 화장실 변기 뚜껑에 앉아 서연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렇게 호사스러운 밥상을 받는데 살아있는 내 새끼는 남의 집 눈치밥을 먹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부럽다. 정말 부럽다. 아가씨는 좋겠네요. 죽어서도 이렇게 챙겨주는 부모님이 있어서. 저택으로 돌아온 서연은 미친 듯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지민이는 별채에 가둬두고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엌에서 홀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평소엔 요리책을 봐야 겨우 맛을 내던 잡채인데 오늘은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간장을 조금 더, 설탕보다는 올리고당을 넣어서 마치 누군가 손을 조종하는 것처럼 망설임 없이 양념을 배합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거실의 거대한 자개상 위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 색이 곱고 정성 가득한 전들 다 됐습니다. 사모님. 위층에서 내려온 윤사모는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상을 훑어보았습니다. 트집을 잡으려던 그녀의 눈이 잡채 접시에서 멈췄습니다. 이거. 윤사모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어 잡채를 한 가닥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끝마디 달콤한 시금치 대신 부추를 듬뿍 넣은 이 맛. 젊은 시절 딸 지수에게만 해주던 지수가 전마 최고 라며 엄지를 치켜세우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낯선 여자가 우리 집안의 비법을 알지? 내가 만든 거냐? 네. 죄송합니다. 입에 안 맞으신가요? 다시 할까요? 서연이 겁에 질려 묻자 윤사모는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켠에 놓인 장식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상차리는 됐어. 이제 우리 지수 얼굴을 봐야지. 윤사모는 장식장 깊숙이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날에만 꺼내 놓는다는 귀한 사진 아줌마. 저거 좀 받쳐들어. 명령의 서연은 얼른 다가가 액자를 받아들려 했습니다. 보자기가 스르르 풀리고 액자 속 사진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사진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백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5살 여자아이. 그 아이가 입고 있는 옷. 하얀색 바탕에 노란 나비가 수놓아진 옷.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은쟁반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쨍그랑, 뭐 하는 짓이야. 윤사모의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저 옷. 자신이 고아원 원장님에게 받아 평생을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세상에 단 한 벌뿐이라던 바로 저 옷이 왜 저 사진 속 아이가 입고 있는 걸까? 서연의 숨소리가 멎을 듯 했습니다. 바닥에 놔둔 은쟁반, 사방으로 튀어윤 사모의 검은 치맛자락을 적시는 탕국. 그 모든 소음이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직 눈앞의 액자, 그리고 사진 속 그 아이의 옷만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말도 안 돼. 저게 왜 여기 있어?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것은 시장에서 흔히 파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고아원에 버려졌을 때 입고 있던, 원장 수녀님이 지게 너의 부모를 찾을 유일한 단서라며 쥐어주었던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왼쪽 소매 끝단에 핏자국처럼 남아있는 붉은 점까지 똑같았습니다. 정신 안 차려? 내 딸 밥상을 엎어. 짝, 윤사모의 손바닥이 서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매서운 손길이었지만 서연은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 바닥을 기어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셔츠 소매로 사진을 미친 듯이 닦아내며 묻었습니다. 사모님. 이 옷이요. 이 아이가 입고 있는 이 옷, 어디서 난 거요? 이게 미쳤나? 어디 감히 내 딸 사진에 손을 대? 내가 우리 지수 태어났을 때 직접 수놓아 입힌 옷이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 옷이라고. 쿵. 서연의 가슴에 거대한 돌덩이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직접 수놓은 하나밖에 없는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서연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 옷이랑 똑같다고 말했다가는 미친 여자 취급을 받거나 도둑으로 몰려 쫓겨날 것이 뻔했습니다. 지민이를 데리고 다시 거리로 나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치워. 당장 안 치우고 뭐해. 윤사모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남겨진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깨진 그릇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이 베어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사진 속 나비 문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간. 서연은 별채 쪽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지민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장롱 깊숙이 곰팡내 나는 낡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도박 중독자 남편이 집안 모든 것을 팔아먹을 때도 목숨 걸고 지켜낸 단 하나의 보따리였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해줘. 제발, 기도하듯 중얼거리며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켜켜이 쌓인 신문지 사이에서 낡고 누렇게 변한 작은 옷 한 벌이 나왔습니다. 서연의 손이 옷을 펼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옷감. 하얀 명주천, 노란 실로 수놓아진 나비 문양. 그리고 왼쪽 소매 끝단에 있는 희미한 붉은 점. 우윽. 서연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아까 거실에서 본 영정사진 속 아이가 입고 있던 옷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내가 저 집딸이라고? 믿을 수 없어. 아니, 믿기 싫어. 만약 자신이 저 대저택의 딸이라면 왜 고아원에서 자라고 쓰레기 같은 남편을 만나 매일 맞으며 살아야 했는가? 부모가 나를 버린 걸까? 아니면 잃어버린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 사모님이 나를 얼마나 벌레 보듯 하는데. 내 딸이라고 생각했으면 눈빛이라도 달랐겠지.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부잣집 딸이 되는 상상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자신 같은 지지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옷감에서 전해지는 묘한 온기가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별표 끼익 별표 쪽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연은 소스라치게 놀라 옷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사람은 집사 최 실장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서연이 등 뒤로 급히 무언가를 숨기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밤중에 앉아서 뭐 합니까? 뭘 그렇게 숨겨요? 훔치기라도 했나? 아닙니다. 최 실장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방 안으로 한 발짝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연의 등 뒤를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거짓말이 많이 늘었군. 낮에 쟁반을 엎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있더니 내 눈은 못 속입니다.
이 집에서 수상한 짓 하다가 걸리면 그땐 내 손에 죽을 줄 알아요. 경고를 남기고 사라진 최 실장이었지만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무언가 결정적인 비밀을 쥐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맹수 같았습니다. 서연은 옷을 다시 신문지에 꽁꽁 싸서 장롱 밑바닥 뜯어진 틈새로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들키면 안 돼. 이게 내 옷이라는 걸 들키면 도둑으로 몰릴 거야. 서연은 잠든 지민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다시 천둥이 쳤습니다. 거대한 저택의 어둠이 서연을 집어삼킬 듯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이가 어둠 속에서 서연을 향해 손짓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서연의 꿈속에서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27해 전 길을 잃고 울던 어린 서연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서연이 밤새 다시 만든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해성그룹의 총수 김회장 회장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당당한 위엄이 느껴졌지만 오늘만큼은 자식을 앞세운 죄 많은 아비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수야. 애비가 왔다. 그가 영정사진을 보자마자 억장이 무너지는 듯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뒤따른 윤사모의 얼굴은 수척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구석에서 일하던 서연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확인한 나비옷의 잔상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내 아버지. 음복 시간. 김 회장은 입맛 없이 밥을 뜨다가 잡채를 한 젓가락 집어 들었습니다. 우물우물 씹다가 그의 턱 움직임이 뚝 멈췄습니다. 미간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크게 집어 입에 넣고 천천히, 매우 천천히 씹었습니다. 짭조름한 간장맛 위에 올라오는 알싸한 부추향, 그리고 끝에 감도는 은은한 단맛. 후 최 실장 김 회장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식당을 울렸습니다. 네, 회장님 이 음식 누가 했나? 이번에 새로 들어온 도우미가 했습니다. 입에 안 맞으십니까? 당장 치우겠. 아니. 그 사람 좀 불러와 봐. 잠시 후 서연이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쭈뼛거리며 불려 나왔습니다. 김 회장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연을 꿰뚫을 듯 응시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이서연입니다. 이 잡채 어떻게 만들었나? 레시피가 뭐야? 서연은 당황해 입술을 달쌍였습니다.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넣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간장이랑 설탕 넣고 시금치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부추를 좀 넣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김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오직 가족만이 아는 딸 지수가 시금치를 싫어해서 부추를 넣어 특별히 만들던 맛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나? 이런 조리법은 흔치 않은데 서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여기서 기억나서요라고 했다간 정체를 의심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럼 최 실장 같은 사람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백종원 선생님 레시피를 조금 따라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회장의 눈빛에서 스르르 빛이 꺼져 나갔습니다. 허탈한 듯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그럴 리가 없지. 고작 음식 맛으로 됐다. 나가봐. 하지만 그의 시선은 서연이 부엌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녀의 뒷모습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젖혀진 어깨가, 그 걸음걸이가. 왜 이렇게 낯이 있고 가슴이 아픈 걸까? 부엌 구석에 주저앉은 서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안 들켰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쓰리고 아렸습니다. 김 회장이 잡채를 먹으며 보였던 그 슬픈 눈빛. 그것은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서연 씨 이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최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뱀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법이군. 회장님 입맛을 다 맞추고 어디서 뒷조사라도 하고 들어왔나? 아뇨. 우연히. 세상에 우연은 없어. 당신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어젯밤에 방에서 뭘 그렇게 꽁꽁 싸매고 있었어? 그거 훔친 물건 아니야. 서연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 실장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경고하는데 꿍꿍이만 먹지 마. 우리 집안 재산 노리고 들어온 꽃뱀들. 내가 한둘 처리한 줄 알아? 조용히 일만 하다 나가. 안 그러면 최 실장은 손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하더니 비릿하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에서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사모가 낮잠에 든 사이 최 실장은 살며시 서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장롱을 닥치는 대로 뒤지다가 바닥에 들떠있는 신문지를 발견했습니다. 꿔뚫은 듯이 그는 신문지를 걷어내고 틈새에서 검은 비닐 봉지를 꺼냈습니다. 비닐을 벗기고 신문지를 벗겨내자 낡고 누런 나비옷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순간 최 실장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기억이 스쳤습니다. 27년 전 지수가 실종되던 날 윤사모가 실신하며 외쳤던 말, 나비. 우리 지수 나비옷 입고 나갔는데, 그리고 매년 제사상에 올리던 영정사진 속 그 옷, 설마 진짜 살아 있었어. 이 여자가 김지수라고. 그렇다면 모든 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회장님이 느꼈던 기시감, 윤사모가 느꼈던 익숙한 손맛. 피줄이 당긴 겁니다. 큰일 났다. 만약 서연이 친딸임이 밝혀지면 자신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그동안 빼돌렸던 공금까지 들통나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절대 안 된다. 증거를 없애고 저 여자를 내쫓아야 해. 그의 머릿속에서 악랄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더러운 누명을 씌우는 것. 최 실장은 나비옷을 자신의 품속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윤사모의 드레스룸으로 잠입해 그녀가 가장 아끼는 옥회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쳐 서연의 낡은 가방 안에 찔러 넣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서연이 지민의 손을 잡고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 최 실장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서연 씨, 왔어.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거야. 기대해도 좋아. 섬뜩한 미소를 지은 채 말했습니다. 서연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습관처럼 장롱 밑을 확인했습니다. 신문지가 흐트러져 있고 틈새가 비어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녀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나비옷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본관에서 윤사모의 찢어지는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내 반지. 내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어요.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방문이 벌컥 열리며 최 실장이 경비원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쳤습니다. 이서연. 나와. 내가 훔쳤지. 함정이었습니다. 최 실장의 손가락질을 받은 서연은 거실로 끌려나갔습니다. 바닥에는 그녀의 낡은 가방이 뒤집혀 있었고 그 속에서 유명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굴러나왔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낮고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설명해보게. 아니에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맹세코 전 손댄 적 없어요. 서연은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잡채 맛에 잠시 흔들렸던 내가 바보였어. 이 도둑년을. 윤사모가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최 실장이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경찰에 넘기시죠. 이런 도둑년은 콩밥을 먹어야 정신을 차립니다. 저 애도 공범일지 모르고요. 빵. 우리 엄마 도둑 아니에요. 아저씨 나빠요. 지민이가 울며 소리치자 최 실장이 윽박지르며 손을 들어올리는 순간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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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부서질 듯 울리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CCTV 화면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박철수가 대문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문 열어. 이서연, 숨은 거 다 알아. 내 마누라 내놔. 악마 같은 남편이 찾아온 것입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피조차 사라졌습니다. 최 실장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문 개폐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대문이 열리자마자 박철수가 현관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야, 인연. 감히 나를 따돌리고 도망쳐. 박철수가 서연의 머리채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지민이가 아빠 하지 마. 라며 매달렸지만 발길질로 밀어냈습니다. 당신 뭐야? 남의 집에서 이게 무슨 행패야. 김 회장이 노기를 띠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오 회장님, 이 여자가 누군지나 알고 집에 들이셨어? 2년 내 돈 훔쳐서 도망친 꽃뱀이여. 나 몰래 바람 피워서 애 데리고 야반도주한 년이라고 박철수가 침을 뱉듯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이 절 때려서 도박 때문에 절 팔아먹으려 해서 도망친 거예요. 서연이 절규했지만 박철수의 말에 김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현장 증거도 있고 남편이라는 자가 저러니 내보내. 김 회장이 고통스럽게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경찰 부를 것도 없다. 당장 내 집에서 저것들 다 끌어내. 안 돼요. 회장님. 사모님. 저 죽어요. 지민이라도 살려주세요. 서연이 김 회장의 바지자락을 잡고 늘어졌지만 최 실장이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가자, 이년아. 집에 가서 보자. 오늘 뼈도 못 추리게 해주마. 박철수가 서연의 멱살을 잡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서연의 낡은 옷이 찢어질 듯 당겨졌습니다.
지민이는 울면서 뒤를 쫓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서연의 손톱 자국이 길게 남았습니다. 그건 살려달라는 처절한 신호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발 저 좀 봐주세요. 당신들이 찾던 딸이 여기 있어요. 마음속 외침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끌려가는 동안 찢어진 셔츠 사이로 어깨 너머 붉은 화상 흉터가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27년 전 잃어버리기 직전 끓는 국물을 뒤집었었던 그 상처가. 하지만 흥분한 사람들 틈에서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계단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윤사모의 눈에 언뜻 붉은 자국이 스치고 지나갔을 뿐이었습니다. 나 이거 내놔. 으악, 서연의 처절한 비명이 높은 천장을 울렸습니다. 박철수가 짐승처럼 그녀의 멱살을 잡아 현관문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서연의 손톱이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끔찍한 소리를 냈지만 건장한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데려가지 마. 5살 지민이가 박철수의 다리에 매달려 울부짖었습니다. 박철수는 가차없이 아이를 걷어찼습니다. 지민이가 떡으로 굴러 벽에 부딪혔습니다. 지민아, 서연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내 새끼가 맞았어. 그 순간 서연 안에서 끓어오른 것은 공포가 아닌 죽음을 불사한 분노였습니다. 이 개자식 같은 놈아. 내 새끼 건드리지 마. 서연은 박철수의 팔을 물어뜯을 기세로 몸부림쳤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채 그의 바지단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박철수는 당황해 서연을 떼어내려 발버둥 쳤고 그 과정에서 서연의 낡은 티셔츠 목덜미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이 찢어익, 섬유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의 티셔츠가 왼쪽 어깨부터 가슴까지 대각선으로 찢겨 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서연의 하얀 어깨와 쇄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샹들리에의 화려한 조명 아래 서연의 왼쪽 어깨뼈 부근에 있는 선명하고 붉은 자국이 번쩍였습니다. 마치 불에 지진 듯 쭈글쭈글하게 오그라든 어른 손바닥만 한 화상 흉터, 그 충격적인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 계단 위에서 이 모든 아수라장을 지켜보던 윤사모의 눈동자가 찢어질 듯이 커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윤사모의 뇌리에 27년 전 그날의 기억이 벼락처럼 꽂혔습니다. 27년 전 지수가 실종되던 날 아침 부엌에서 펄펄 끓는 사골국을 식탁으로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5살 지수가 장난치며 엄마 다리에 매달렸고 중심을 잃은 윤사모가 그만 뜨거운 국그릇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 뜨거워. 으앙, 펄펄 끓는 국물이 아이의 왼쪽 어깨로 쏟아졌습니다. 연한 살이 순식간에 붉게 익어버렸고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에 가려던 찰나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이가 대문 밖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화상 입은 어깨에 나비옷만 걸친 채 윤사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어느 누가 자기 자식 몸에 난 흉터를 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평생 가슴에 박힌 대못이자 딸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지문이었습니다. 멈춰. 당장 멈추란 말이야. 윤사모의 기절할 듯한 고함 소리에 박철수와 경호원들이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계단을 굴러떨어지듯 뛰어내려왔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습니다. 박철수에게 달려들어 서연의 멱살을 잡은 그의 손을 미친 듯이 핥히고 때려 떼어냈습니다. 이 더러운 손 치워. 내 이놈아. 내 아이한테 손대지 마. 아니, 사모님, 왜 이러십니까? 이 여자는 도둑년이라니까요. 박철수가 황당해 소리쳤지만 윤사모는 들리지 않는 듯 서연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찢어진 옷자락을 걷어냈습니다. 그 붉고 울퉁불퉁한 흉터를 손끝으로 살며시 그러나 확신에 차게 어루만졌습니다. 손끝에 닿는 그 익숙한 질감. 27년 전 자신이 낸 상처. 자신이 평생을 저주하며 울부짖었던 그 죄책감의 흔적. 으윽, 윤사모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눈물 범벅이 된 눈으로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너였니? 내가 지수야. 내 새끼였어. 서연은 영문을 몰라 멍하니 윤사모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도둑년이라 매몰차게 내치던 사모님이 왜 갑자기 자꾸만 사모님, 왜 그러세요? 저 아파요. 그래? 엄마가 미안해. 그 뜨거운 국물을 쏟아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윤사모의 말에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그때 다친 거잖아. 맞지? 응,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흉터.
고아원 원장님은 아마 큰 사고를 당했던 모양이야 라고만 했을 뿐 정확한 원인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 걸까요? 그 순간 김 회장도 사태를 파악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윤 사모가 어루만지고 있는 그 화상 흉터를 보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저 상처 맞아요. 맞아요, 여보. 우리 지수예요. 이거 봐요. 내가 낸 상처. 내가 국을 쏟아서 생긴 그 흉터랑 똑같잖아. 윤 사모가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김 회장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들고 찢어진 옷을 입고 벌벌 떨고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딸을 자신의 집 도우미로 부리며 구박하고 도둑 누명까지 씌워 쫓아내려 했다니 이게 무슨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는 걸 눈치챈 박철수가 깐죽거렸습니다. 아니, 회장님 부부께서 단체로 노망이 나셨나? 이 여자가 딸이라니? 얘는 사기꾼이에요. 몸에 흉터 하나 있다고 재벌집 따먹으려는 거라고요. 정신 차리시라니까. 박철수가 다시 서연의 팔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손대지 마라. 김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당황한 기색은 사라지고 지옥불 같은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 해성그룹 회장의 위엄이 거실을 짓눌렀습니다. 경호원. 뭐 하고 있나? 우렁찬 호통에 경호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놈, 당장 끌어내 무릎 꿇려 은혜. 회장님, 건장한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박철수를 제 앞에 바닥에 꿇어앉혔습니다. 박철수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최 실장, 김 회장의 서늘한 시선이 구석에서 파랗게 질려 떨고 있던 최 실장을 향했습니다. 자네, 아까부터 안색이 안 좋군.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나 보지. 최 실장은 입술만 덜덜 떨 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당장 유전자 검사팀 불러. 지금 당장. 김 회장이 윤 사모와 서연을 차례로 보며 명령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철같은 결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니 지수는 멍하니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윤 사모는 그녀를 품에 꼭 안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눈물과 체온이 서연의 찢어진 옷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엄마의 품. 지수야. 내 새끼. 엄마가 널 못 알아보고 널 도둑 취급하고. 서연의 눈에서도 이유 모를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품이 왜 이렇게 익숙한지, 왜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운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몸에 새겨진 이 흉터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핏줄을 이어주는 붉은 실이었다는 것을 폭풍 우치는 밤, 거짓과 진실이 뒤엉킨 거실 한복판에서 27년 만에 멈췄던 운명의 시계바늘이 다시 똑딱 똑딱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의 거실은 태풍이 지나간 듯 고요했지만 그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박철수는 경호원들에 의해 지하실 창고로 끌려가 처박혔고 최 실장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구석에 감시를 받으며 무릎 꿇려 있었습니다. 새벽 2시. 해성그룹 전담 의료진과 유전자 분석팀이 긴급 호출을 받고 도착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연은 윤 사모가 덮어준 밍크샤를에 쌓여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지민이가 엄마의 허리를 꼭 껴안고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아이의 구강 점막세포, 서연의 점막세포, 그리고 김 회장과 윤 사모의 샘플이 채취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숨막힐 듯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아니라고 나오면 그땐 정말 죽는 게 나을까? 희망을 품었다가 추락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그녀의 32년 인생은 그걸로 점철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급행으로 진행되어 4시간 뒤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의료진이 샘플을 들고 떠나자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윤 사모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잡은 악력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 강했습니다. 검사 따위 필요 없어. 난 알아. 내가 내 딸 지수라는 걸. 엄마는 알아. 김 회장은 말없이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얼굴은 27년 전 딸을 잃어버린 그날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발, 신이시여. 제발 이번만은. 시간은 잔인할 만큼 더디게 흘렀습니다. 똑딱 똑딱. 격식의 소리만이 공기를 가르는 듯했죠. 최 실장은 구석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나와라. 그냥 닮은 사람이라고. 더느덧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현관으로 쏠렸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퀵서비스 기사가 노란색 봉투 하나를 건네 사라졌습니다. 그 안에 이 자리 모든 사람의 운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뜯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봐요. 난 무서워서 못 보겠어. 윤사모가 서연을 껴안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 회장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봉투 입구를 찢었습니다. 이 찢어 익종이 찢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김 회장은 봉투 안에서 용지 2장을 꺼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서류 위를 바쁘게 훑어 내려갔습니다. 복잡한 유전자 그래프와 수치들. 그리고 맨 마지막 장 하단에 적힌 굵은 글씨. 그의 시선이 그곳에 멈췄습니다. 정적 숨막히는 정적이 1초, 2초, 3초 흘렀습니다. 갑자기 김 회장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구겨질 듯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입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아악, 여보. 왜 그래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윤사모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도 숨을 멈추고 김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대답 대신 종이를 들어 아내와 서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시야 속으로 선명한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 유전자 일치율 99.999%아 윤사모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실신하듯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그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99.999%. 세상 그 무엇보다 확실한 숫자. 자신이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이였다는 증명. 자신에게도 부모가, 그것도 나를 애타게 찾던 부모가 있다는 사실. 지수야, 김 회장이 와서 연을 끌어안았습니다. 평생을 철저하고 냉철하게 살아온 그가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친 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내 새끼. 내 딸 지수야. 애비가 죽일 놈이다. 바로 코앞에 두고 내 집 부엌에서 일하게 하고 도둑 누명까지 씌우고 내가 눈이 멀었어. 내가 죽일 놈이야. 그의 뜨거운 눈물이 서연의 목덜미를 적셨습니다. 윤사모도 기어와 서연의 다리를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미안하. 엄마가 미안해. 따뜻한 밥 한 끼 못해 먹이고 남의 집 식모살이 시키고 그 매를 맞으면서 살게 하고 엄마가 잘못했어. 으아. 부모님의 통곡 소리가 저택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32년 만에 처음으로, 그러나 가장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 말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서연의 눈에서도 본물이 터진 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 버린 거 아니죠? 나 미워서 버린 거 아니죠? 아니야. 절대 아니야. 김 회장이 더욱 꼭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27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널 찾았어. 널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널 잃어버려서. 못난 부모라서. 미안해. 미안하다. 얘야.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그 평범한 말이 눈앞에서 눈물과 함께 피로 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최 실장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슬금슬금 뒤로 몸을 빼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 실장, 김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을 되찾은 아버지의 눈은 이제 복수의 화신이 되어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은 이제 피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김 회장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등 뒤로 법무팀장이 서류 가방을 든 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